늙었으면 일 그만두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강남 아파트 로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상자를 닦았습니다. 여자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지요. 그 장면이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자막을 달고 공유하고 조롱했지요. 그런데요, 그 영상이 한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혜성그룹 여회장. 그녀는 화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무릎 꿇은 택배 기사. 그 사람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녀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소리 지른 여자는 그녀의 며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32층짜리 건물 4동이 하늘을 찌릅니다. 평균 시세 50억. 주차장엔 수입차가 줄지어 있고 경비원들은 입주민만 보면 허리를 숙이지요. 이 단지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센트럴 팰리스 라운지. 처음엔 택배 안내나 공지 공유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경비원 험담, 청소 상태 지적, 택배 기사 불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날 2024년 9월 어느 목요일 저녁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길이는 47초, 화질이 고르지 않았어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엔 택배 기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등이 굽었습니다. 두 손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상자가 젖어 있었지요. 그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키고 고개를 저었지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14초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깊이 굽히다가 중심을 잃었는지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센트럴맘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이 붙어 있었지요. 키읔키읔키읔 강남 택배 클래스.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무릎까지 키읔키읔 서비스 정신감. 좀 심한 거 아니야? 원래 저래요. 강남에서는 기본임. 우리 동 담당이면 교체 요청해야겠다. 몇 분 만에 댓글이 20개를 넘었어요. 누군가는 자막까지 붙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강남에서 택배가 무릎 꿇는 이유 키읔키읔. 웃음이 번지듯 퍼져나갔지요. 영상 속 택배 기사. 그의 이름은 박경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새벽 배송 전문 기사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물류센터에 도착해 물건을 실었고 오전 7시 전에 배송을 마쳐야 했지요.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왔어요. 고개 숙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지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경수 형님이라 불렀어요. 묵묵히 일하고 불평 한마디 없고 누가 소리 질러도 대꾸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만 담당했어요. 4곳이었습니다. 보통 택배 기사들은 강남 배송을 꺼립니다. 주차 단속이 심하고 입주민들 눈이 높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컴플레인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박경수는 스스로 강남을 택했습니다. 물류센터 소장이 물은 적이 있어요. 박 기사님, 왜 하필 강남이에요? 다른 데가 편할 텐데. 박경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냥 거기가 익숙해서요. 익숙하다. 30년 넘게 서울을 떠나 있던 사람이 강남이 익숙하다니. 소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직원이 10명까지 늘었고 아내와 딸과 함께 서울 외곽에 집도 마련했지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어요. 어음이 막혔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했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박경수는 결국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아내와 딸에게까지 찾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이름을 바꾸고 서울을 떠나고 소식을 끊었지요. 박경수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버린 사람이 무슨 낯으로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겠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참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지요. 그날도 박경수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상자를 비닐로 감쌌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한두 개가 젖었지요. 문제의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유진, 혜성그룹 회장 아들의 아내였어요. 서유진은 상자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비가 좀 와서. 비가 오면 안 젖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입주민 2명이 힐끗 쳐다봤지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수건을 꺼냈습니다. 닦아드리겠습니다. 닦으면 뭐해요? 안에 든 것도 다 젖었을 텐데. 서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손에 힘이 없으면 일을 그만두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박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그는 다시 상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굽히다가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요. 서유진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좀 해요. 시간 없어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자를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그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오성태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저러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입주민한테 찍히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요. 그날 밤 누군가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렸지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자막이 붙은 버전이 만들어졌고 다른 강남 커뮤니티에도 공유됐어요. 박경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도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찍 누웠지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는 모습이 수백 명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웃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혜성그룹 본사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걸까요? 영상을 본 사람은 혜성그룹 여회장 혜성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택배 기사의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얼굴이었거든요. 혜성진은 박경수의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경수는 사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어제 무릎 꿇고 상자 닦느라 무리했나 봅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지요. 박경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강남이었어요. 물류센터에 도착한 건 4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박경수가 들어서자 슬쩍 화면을 끄는 사람도 있었지요. 경수 형님 오셨어요? 동료 김대식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평소에 털털함이 없었습니다. 응, 왔어. 박경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구역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형님 아니야? 어제 그 영상. 쉿 들어. 박경수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상자를 싣는데 김대식이 옆으로 왔어요. 형님. 응.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박경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지요. 없었는데. 강남 그 아파트에서요. 영상이 하나 돌아다니거든요. 택배기사가 무릎 꿇고 상자 닦는 영상이요. 단톡방에서 퍼졌다는데 박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형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당하면서 왜 참아요? 박경수가 상자를 트럭에 밀어 넣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참는 게 익숙해서. 그게 무슨. 대식아. 박경수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김대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눈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깊은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트럭에 오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김대식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아침 7시. 박경수는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어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정문을 통과하는데 경비실에서 오성태가 나왔어요. 경비실장이었습니다. 박 기사님. 예. 잠깐 얘기 좀. 오성태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그 영상 말이에요. 제가 삭제 요청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른 데로 퍼져서.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사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거 명예훼손이에요. 신고하셔야.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자막까지 붙여서 사람을 조롱해 놨는데. 실장님. 박경수가 말을 끊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성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지요. 박경수는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동, 2동, 3동. 배송은 순조로웠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동 앞에서 박경수의 발이 멈췄어요. 4동 1502호. 어제 그 여자 서유진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배송 물건이 있었어요. 작은 상자 하나. 화장품인 것 같았지요. 박경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어요. 안 가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지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502호 앞.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그 영상 봤어. 완전 웃겨.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마 서유진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그치? 엄마가 좀 세게 나갔나? 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요. 아니, 잘했어. 저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말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래. 맞아. 강남에서는 그게 기본이야. 박경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상자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박경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참는 거지? 왜 여기를 못 떠나는 거지? 답은 알고 있었어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박경수가 강남을 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5년 전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혜성그룹 신임 여회장 취임 기사였지요. 화면에 여자가 나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분한 눈빛,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TV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혜성진. 성은 바뀌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었어요. 그가 두고 떠났던 그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지요. 박경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만나야 하나?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결론은 간단했어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버리고 간 아버지가 무슨 낯으로 나타나겠어요. 잘 됐구나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도 없었어요. 딸이 있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강남을 택했어요. 혜성그룹 본사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딸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물론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재벌 회장과 택배 기사가 어디서 마주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박경수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지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영상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떠나면 딸 근처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박경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물류센터 소장이었어요. 경수 씨, 지금 어딥니까? 사동 배송 끝나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컴플레인이요? 1502호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갔다고. 물건 바닥에 그냥 던져놨다고 하던데. 박경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내려놓은 거였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컴플레인 들어오면 담당 구역 바꿔야 해요. 알죠?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경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으면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시각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여회장 혜성진이 긴급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영상 원본 오늘 안에 확보하세요.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이유는 묻지 마세요. 혜성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벗어났어요. 강남 맘카페로 퍼졌고
거기서 다시 전국 커뮤니티로 번졌지요.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강남 택배 무릎 사건, 갑질 참교육 영상. 이게 요즘 MZ 갑질 수준.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댓글도 늘었어요. 저 택배 기사 불쌍하다. 아니 왜 참아? 나 같으면 던지고 갔음. 저 여자 누구야? 신상 까자. 박경수를 동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상 속 여자 서유진의 신상이 털리기 시작한 거였지요. 이틀 후 서유진의 이름이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 며느리, 택배기사 갑질 논란. 작은 인터넷 매체였어요. 하지만 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파급력이 달라졌지요. 기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저래? 혜성그룹 불매. 회장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님? 서유진은 당황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택배가 젖었으니 화낸 거고 그게 왜 문제냐는 거였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경수는 물류센터 소장실로 불려갔어요. 박 기사님 앉으세요. 소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경수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앉았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난리예요. 아시죠? 예. 혜성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성그룹이요? 네. 홍보팀인가 어딘가에서 해당 기사 신원 확인 요청이랍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쪽에서요? 나도 몰라요. 아마 기사 났으니까 확인하려는 거겠지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박 기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영상 사실인가요? 박경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무릎 꿇은 거예요? 상자 닦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강남 배송에서 빼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다른 구역으로. 소장님, 박경수가 말을 끊었어요. 강남만은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다른 구역 말고 강남이요.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 기사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당해놓고 왜 거길 고집해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그게 회사보다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한참 박경수를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일단 보류. 혜성그룹 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이 왜 택배 기사 신원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보통은 언론 대응팀이 기사 내리기에 바쁠 텐데요. 택배 기사가 누군지 왜 궁금한 걸까요? 박경수는 그 의문을 품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이미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성그룹 본사 회장실. 혜성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경수, 남, 1949년생, 현 소속 택배 강남 지점. 사진도 있었습니다. 증명사진이었어요.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혜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7년 어느 날 새벽, 혜성진은 아버지의 빈 방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어요. 서랍도 텅 비어 있었지요. 침대 위에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망쳤다. 너희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떠난다. 아빠를 잊고 살아라. 혜성진은 그 편지를 100번도 더 읽었어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를 찾아다녔지요. 경찰서, 친척집,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 자리.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름까지 바꾸고 사라졌거든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 급격히 쇠약해졌지요.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혜성진은 그날 밤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구나.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리움, 미련, 다 죽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자라났지요.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혜성진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어요.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30살의 혜성그룹 창업주의 눈에 띄었어요. 창업주 회장은 혜성진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직접 스카우트했지요. 그리고 몇 년 후 창업주의 아들이 혜성진에게 청혼했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혜성진에게 결혼은 생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경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혜성진이 모든 것을 이끌었지요. 5년 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났고 혜성진은 여회장이 됐습니다. 55살. 혜성진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경영인이 됐어요.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혜 회장님은 냉정해. 감정에 흔들리는 법이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혜성진은 30년 동안 감정을 죽이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버렸지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30년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혜성진은 서류 속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사람 얼굴은 변하잖아요.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혜성진은 비서를 불렀어요. 최 비서. 예, 회장님. 이 사람 현재 거주지 확인해. 그리고 내 일정 비워놔. 언제요? 오늘 저녁. 비서가 잠깐 망설였어요. 오늘 저녁에 임원 만찬이. 취소해. 혜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것보다 중요해.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박경수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앉아있기도 힘들었지요.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떠나면 딸 근처에도.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박경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단정한 코트, 차분한 눈빛. 그런데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경수 씨 맞으시죠? 박경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박경수는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단정한 코트, 차분한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박경수 씨 맞으시죠?
박경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얼굴이 변했지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를 닮은 눈.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박경수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혜성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틈을 잡았지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경수의 손이 멈췄어요. 저예요. 딸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박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요. 박경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이 드러났습니다. 싱크대, 밥솥, 작은 TV,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혜성진의 눈이 방 안을 훑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혜성진은 감정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박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혜성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박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영상 보고 왔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영상이요. 박경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영상이 거기까지 갔어? 전국에 퍼졌어요. 기사도 났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혜성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영상에서 아버지한테 소리 지른 여자. 그 여자가 누군지.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성진이 말했어요. 제 며느리예요. 박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유진. 제 아들 아내요. 제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박경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딸의 며느리였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박경수가 강남을 택한 건 딸 때문이었으니까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다. 박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혜성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박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28년 전에요. 아버지 떠나고 3년 만에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올까봐 문만 바라봤어요. 끝까지 안 왔잖아요. 박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왜 몰라요? 찾으면 알 수 있었잖아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변명하지 마세요. 혜성진이 말을 끊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뭔 변명을 해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성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감정을 누르려는 것 같았지요. 오늘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말 아버지 맞는지. 박경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혜성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맞네요. 손등의 상처. 어릴 때 봤던 거랑 똑같아요. 박경수가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어요. 공장 다닐 때 생긴 거였지요. 기억하는구나. 다 기억해요. 아버지가 안 기억하는 것뿐이지. 혜성진이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벌써? 할 일이 있어서요. 박경수가 황급히 물었어요. 다시 올 수 있어? 혜성진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만 알아두세요. 혜성진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영상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한 사람. 제가 가만 안 둘 거라는 뜻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경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딸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원망을 들었어요. 당연한 거였지요. 하지만 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한 사람. 제가 가만 안 둘 거라는 뜻이에요. 딸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하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박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혜성진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혜성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비서, 예, 회장님. 내일 아침 가족회의 소집해. 가족회의요? 갑자기 며느리도 참석하라고 해. 이유는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성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성진은 속으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다음 날, 박경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무겁기만 하던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잊지 않았더라고요. 원망을 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원망이라도 하려면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박경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도 강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본사 회장실. 혜성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어젯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구분 등, 떨리는 손, 낡은 원룸. 30년 동안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혜성진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더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고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거였지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최설인 비서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혜성진이 받아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CCTV 영상 캡처본. 박경수가 무릎 꿇은 장면. 서유진이 팔짱 끼고 내려다보는 장면. 그리고 단톡방 캡처본. 강남 택배 무릎 꿇음 키읔키읔. 서비스 정신감. 저런 기사들 퇴출시켜야 함. 혜성진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이거 며느리가 직접 올린 건가? 센트럴맘이라는 닉네임인데요. 확인 결과 서유진 전무님 계정이 맞습니다. 전무? 예. 서유진 씨가 혜성 계열사 중 하나에서 전무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혜성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직함은 전무인데 하는 짓은.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아직은. 오늘 가족회의 준비는 점심시간에 본사 소회의실로 잡았습니다. 하준호 이사님과 서유진 전무님 모두 참석 확인됐고요. 이유는 안 알렸어? 예. 회장님께서 말씀 말라고 하셔서. 혜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혜성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혜성진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응징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영상도 있고 단톡방 기록도 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밝혀야 하나. 밝히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혜성그룹 회장의 아버지가 택배기사? 언론이 달려들 거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하준호. 혜성진의 외아들이었어요. 하준호는 아버지, 혜성진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여의었습니다. 하준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만 의지가 약했습니다. 결단력도 부족했고요. 서유진을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혜성진은 처음부터 그 결혼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에게서 뭔가 불안한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했어요. 반대할 수 없었지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이 사단을 만든 거였습니다. 혜성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런데 내 아내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게 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준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혜성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찍은 거였지요. 젊은 아버지, 웃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25살의 혜성진. 혜성진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각, 박경수는 물류센터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어젯밤 딸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영상,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딸이 뭘 하려는 걸까요? 걱정이 됐어요. 자기 때문에 딸이 곤란해지면 안 됐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고생시켰는데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요. 점심시간, 혜성그룹 본사 소회의실, 혜성진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준호와 서유진이었습니다. 하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모르니까요. 서유진은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지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점심 약속 취소하고 왔는데. 혜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앉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유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요. 하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혜성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먼저 봐. 하준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을 꺼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유진이 옆에서 사진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찍힌 CCTV 화면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왜? 조용히 해. 혜성진이 말을 끊었어요. 내가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마.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였지요. 혜성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예, 어머님. 이 영상 속 택배 기사 알아? 서유진이 머뭇거렸어요. 그냥 택배 아저씨예요. 상자가 젖어서 제가 좀 뭘 했는데 그냥 주의를 줬어요. 좀 세게 말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릎 꿇게 했잖아. 서유진의 입이 닫혔습니다. 혜성진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 단톡방에 올린 것도 너지? 센트럴맘. 내 계정 맞지? 서유진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하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 유진이가 좀 실수한 거 맞는데 이렇게까지. 준호야. 혜성진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좀 실수가 아니야. 그 택배 기사가 누군지 알아? 하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성진이 심호흡을 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그때 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 택배 기사가 어머님 아는 분이에요? 혜성진의 눈이 서유진을 향했어요. 알긴 알지. 누군데요? 혜성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그 택배 기사. 내 친아버지야. 말도 안 돼요.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살아계셔. 혜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떠나셨어.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나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럼 그 영상 속 할아버지가, 응, 내 외할아버지야. 하준호가 서유진을 바라봤어요. 서유진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서유진이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택배 아저씨인 줄. 몰랐으면 돼. 사람한테 무릎을 꿇게 해놓고. 준호 씨,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혜성진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준호야, 진정해. 어머니, 이게 진정이 돼요? 알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혜성진이 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서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러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그럼 몰랐으니까 해도 되는 거야? 택배 기사한테는 무릎 꿇려도 되는 거야? 서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진이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라서 화난 게 아니야. 누구한테든 저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니? 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혜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직 답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혜성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유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요? 아직 몰라. 어머님, 지금은 대답 못해. 나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혜성진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따라 나갔지요. 혜성진은 회장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강남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룸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문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 차였지요. 박경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왔구나. 현관문을 열자 혜성진이 계단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왜 왔어? 들어가도 돼요?
박경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어제처럼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혜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 했어요. 며느리한테 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박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왜 그랬어? 굳이 말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혜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는 영상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박경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한테 피해가 갈 텐데. 피해요? 재벌 회장 아버지가 택배 기사라고 소문나면 어떡해. 회사 이미지도. 아버지. 혜성진이 말을 끊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박경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성진이 계속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오고, 손자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혼자 이런 데서 살면서 왜 연락 안 했어요? 한 번이라도요. 박경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 자격이요? 응. 박경수의 눈이 멀어졌어요. 30년 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IMF 터졌을 때 빚쟁이들이 집에까지 찾아왔어. 너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고 너한테도 뭐라 그랬지. 혜성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그때 생각했어. 내가 없어지면 너희한테 안 올 거라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응. 이름 바꾸고 서울 떠나고. 그래야 빚이 너희한테 안 간다고 생각했어.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막상 떠나니까 돌아갈 수가 없더라. 왜요? 창피해서. 가족 버리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돌아가. 그 생각밖에 안 났어. 혜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30년을요? 박경수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처음엔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어. 빚 갚고 상황 정리되면 돌아가야지. 그랬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더 민폐겠다 싶더라. 민폐요? 응. 너희는 이미 새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거기 내가 끼면 짐만 되잖아. 혜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게 민폐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성진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혼자 밤새 울었어요. 아버지 올까봐 문만 쳐다봤어요. 새벽까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혜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자격 없다, 민폐다 그러면서 정작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은 했어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아버지 떠나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충격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혼자가 됐어요. 부모 둘 다 없이. 박경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이 악물고. 근데 아버지는요? 30년 동안 뭐 했어요? 참기만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경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보고 싶었어, 매일. 혜성진의 눈물이 더 흘렀어요. 5년 전에 뉴스에서 널 봤어. 혜성그룹 여회장 취임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응. 그때부터 강남에서 일했어. 내 회사 근처에 있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고. 혜성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강남을 택한 거예요? 응. 그 험한 데서 무시당하면서. 상관없었어. 박경수가 피식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동네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혜성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응, 나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알아. 왜 버리고 갔냐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매일 원망했어요. 당연하지. 근데요, 혜성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박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고맙긴요. 혜성진이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세요. 30년이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벌 받으세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눈물이 나서 30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혜성진이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며느리 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박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넘어가. 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흔들리면 안 돼. 아버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준 아비가 이제 와서 집안 망치면 안 되잖아. 혜성진의 눈이 다시 붉어졌어요. 그렇게 또 참으실 거예요? 평생 참기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도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성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가 용서하셔도 저는 못 넘어가요. 박경수가 딸을 올려다봤어요. 혜성진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넘겨요. 아버지는 참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혜성진이 문을 열었어요. 며칠 안에 결정할게요. 어떻게 할지. 성진아. 박경수가 불렀습니다. 혜성진이 멈췄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혜성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경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이 떠난 자리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박경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성진은 그 사이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 며느리의 행동, 아들의 표정, 그리고 자기 자신,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 회사 명예, 체면,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영상을 보면서도 체면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혜성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성진은 서유진에게 연락했어요. 유진아, 내일 아버지 뵈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응, 직접 사과해야지. 할 수 있지? 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저 무서워요. 뭐가?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볼지. 준호 씨도 요즘 말을 안 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도리지. 서유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요일 오전, 혜성진과 서유진은 박경수의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혜성진이 물었어요. 괜찮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안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대신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서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갈게요. 그래. 혜성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경수가 나왔습니다. 혜성진 옆에 서 있는 서유진을 보고 눈이 커졌지요. 이게 누구?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박경수는 잠시 서유진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무릎 꿇게 한. 하지만 박경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혜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며느리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경수가 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 들어. 서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박경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서유진이 계속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젖었다고. 그것 때문에 어르신한테 그렇게.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도 영상 다시 봤어요. 제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든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박경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택배 기사한테 반말해도 되고 경비한테 소리 질러도 되고 그게 여기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유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상한 거였어요. 박경수는 한참 동안 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개 들어. 서유진이 손을 내리고 박경수를 봤어요. 박경수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지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 네.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건 성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손자한테도 미안해.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했으니까. 서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예. 박경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건 됐어. 용서해 줄게. 할아버지. 근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택배 기사든 경비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야.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알았지? 서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약속할게요. 혜성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원망할 줄 알았어요. 화낼 줄 알았지요. 그런데 용서를 먼저 하다니. 혜성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구나.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화가 나도 소리 안 지르고, 힘들어도 참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더 답답했고, 그래서 더 미웠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혜성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봉투였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뭔데? 열어보세요. 박경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박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강남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에요. 깨끗하고 조용해요. 박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왜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혜성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박경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성진이 설명했습니다. 조사해 봤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적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떠나시기 전에 들어놓은 거죠? 저랑 엄마 앞으로. 박경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적금 30년 동안 이자 붙어서 꽤 됐어요. 그 돈으로 계약한 거예요. 아버지 돈으로요. 박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떠나기 직전에 들어놓은 적금이었어요. 혹시나 자기가 없어도 딸이 쓸 수 있게. 그런데 성진이는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뒀던 거였습니다. 왜 안 썼어? 쓸 수가 없었어요. 혜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니까 함부로 못 썼어요. 혹시 돌아오시면 드리려고 그 생각으로 모아뒀어요. 박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 사. 네. 그 돈 쓰라고 남긴 건데 왜 안 써?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어떻게 써요? 박경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30년 동안 그 돈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서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이 가족이 30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눈물이 잦아들었어요. 박경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아, 응? 고맙다. 30년 동안 기다려줘서. 혜성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버지도요. 응? 30년 동안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박경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누가 누굴 바보래요. 둘 다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남 커뮤니티 단톡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센트럴맘님이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별다른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럴맘 왜 나감? 그 택배 영상 올린 사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무슨 일 있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소문이 돌았어요. 야, 그 택배 기사 있잖아. 무릎 꿇은 사람. 응? 왜? 그 사람이 혜성그룹 회장 아버지래. 뭐? 말도 안 돼. 진짜야. 회장 친아버지가 택배 일했대. 그럼 그 영상에서 소리 지른 여자가 혜성 회장 며느리. 시할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단톡방이 술렁였어요. 영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달았던 댓글들도 사라졌지요. 아무도 그 영상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같은 시각,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내부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서유진 전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공식적으로는 잦은 사퇴였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라는 걸. 혜성진은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혜성그룹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혜성그룹 협력사 노동자 보호 지침 발표. 내용은 이랬어요. 배송경비 청소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갑질 신고 라인 개설. 신고 접수 시 72시간 내조사 착수. 혜성 계열사전 임직원 대상 서비스직 존중 교육 의무화. 아파트 오피스 협력업체와 상호 존중 협약 체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런 지침을 발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성진이 대답했습니다. 개인 처벌로 끝나면 내일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혜성그룹 이미지 좋아졌네. 저런 회장이 있어야지. 갑질 근절 좀 제대로 해라. 아무도 그 지침이 왜 나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혜성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그 무렵 서유진은 센트럴 팰리스 라운지 아파트를 찾았어요. 경비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비실장 오성태가 나왔어요. 전무님 아니 서유진 씨. 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실장님. 예. 죄송했습니다. 오성태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함부로 대했어요. 소리도 지르고 무시도 하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오성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10년 넘게 경비 일을 했지만 입주민이 이렇게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유진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오성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긴 하는구나. 2주 후 박경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햇볕도 잘 들었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사 첫날 혜성진이 찾아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들이 선물. 뭔데? 열어보세요. 박경수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새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박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비싼 거 아니야? 아버지 신발 다 해줬잖아요. 괜찮아. 택배 일하는데 새 신발이 무슨. 아버지. 혜성진이 말을 끊었어요. 이제 택배 안 하셔도 돼요. 박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평생 일하며 살았어. 갑자기 놀면 뭘 해? 혜성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일은 하시더라도 강남은 안 돼요. 다른 데서 하세요. 덜 힘든 데서. 박경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저녁이 됐어요. 혜성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물었어요. 뭐해? 국 끓여요. 내가? 왜요? 못하는 것 같아요? 박경수가 웃었어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라면 드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끓인 국 드세요. 박경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다. 고맙긴요. 작은 밥상 위에 국이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박경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박경수가 눈물을 훔쳤어요. 이렇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혜성진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응. 앞으로 자주 올게요. 밥 같이 먹어요.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메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 쌓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밥을 먹고 혜성진이 일어섰어요. 아버지, 저 갈게요. 벌써?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혜성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돌아봤어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박경수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었지요. 나도
목이 막혔어요. 나도 사랑한다. 혜성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 문이 닫혔어요. 박경수는 창가에 서서 딸이 떠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박경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30년이 걸렸구나. 30년. 숨고 참고 버티고 혼자 살았던 시간.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박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받았다. 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음 날 아침, 박경수는 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배 일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남은 아니었지요. 집 근처 작은 동네였어요. 첫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택배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 무거운 걸. 별 말씀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 날씨 좋네요. 박경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좋네요.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선선했지요. 박경수는 카트를 끌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 커뮤니티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재벌가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뒤집어진 건 따로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던 아버지의 삶. 30년 동안 원망하며 기다린 딸의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어떤 사람의 눈. 다 뒤집어졌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변화였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회복이었지요. 진짜 사이다는 누군가를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사이다입니다.